이 등 라인이 등심이고 허리 부분이 채끝, 허리랑 엉덩이랑 연결된 쪽이 보석, 엉덩이가 우둔이거든요. 아침목장입니다. 각 나라의 소고기 등급제를 보면 그 나라에서 무슨 소고기를 좋은 소고기로 치는지 알 수 있죠.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등급제라고 할 수 있는 호주 MSA 등급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게 워낙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거만 잘 이해하면 무슨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호주 자체가 다인종 국가라서 문화에 상관없이 무조건 맛있는 고기를 고르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슨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2017년에 쓴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조금 더 국내 실정과 비교하는 내용을 담아 말씀드릴 거예요. 유튜버 승우아빠도 제 글을 요약해서 영상을 만드셨던데 제가 승우아빠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승우아빠가 제 예전 글을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MSA 등급제는 놀랍게도 국가가 운영하는 등급제가 아닙니다. 이건 MLA라는 축산업 연구 및 마케팅 회사가 만든 등급제예요. 의무 등급제도 아니라서 호주의 모든 소고기가 이 등급제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등급제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호주산 소고기에는 이 등급을 받은 소고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관리를 받은 소고기는 내수용으로 유통되는 것 같아요. 그럼 MSA라는 시스템이 소고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MSA3, MSA4, MSA5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MSA3는 Tenderness Guaranteed, 즉 이 정도면 연하다는 느낌이고, MSA4는 Premium Tenderness, 즉 뛰어나게 연하다는 느낌, MSA5는 Supreme Tenderness, 즉 극도로 연하다는 느낌이네요. 한미일의 소고기 등급제를 보면 소 한 마리의 채끝 부분을 보고 그 소에서 나온 모든 고기는 다 같은 등급을 받는 방식인데요. MSA는 다릅니다. 같은 소에서 나온 고기더라도 부위, 요리 방법, 그리고 숙성 기간까지 고려해서 등급을 다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디테일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일단 라벨을 보시죠. MSA를 받은 고기의 라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벨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요. 이 고기는 뼈가 포함된 고기고요, 호주산입니다. YG, 그러니까 양군을 사장으로 하는 YG 엔터테인 30개월 미만의 비교적 어린 소고기고요, Short Loin, 그러니까 티본과 포터하우스를 포함한 스테이크 부위네요. IW는 뭔지 모르겠고 VAC를 보니까 진공했고요, 곡물 비육을 했네요. 그릴에 구워 먹으면 5일 숙성의 MSA3, 14일 숙성의 MSA4, 오븐에 구우면 5일 숙성의 MSA3, 14일 숙성의 MSA4, 2mm 정도로 얇게 썰면 5mm 숙성의 MSA4. 이 부분이 바로 MSA의 핵심이죠.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특징은 MSA가 시작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6년까지 호주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조사 결과 사람들이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부위에 대한 적합한 요리법까지 제공하는 등급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부위, 요리 방법, 숙성 기간까지 고려한 이런 미친 등급제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능 검사라는 말을 들으면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와인 만화 중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등장인물들은 와인 한 모금 딱 마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숲을 헤매던 와중 갈증이 심한 차에 샘물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실 때 그런 상쾌함, 뭐 이런 식으로요. 관능 검사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 너무 빡세니까 그냥 객관식으로 쉽게 점수 매기는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MSA 점수표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실상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기 좀 먹어봤다는 사람들을 추립니다. MSA 관능검사 지원자 자격 기준이 이래요. 20에서 65세의 나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고기 섭취, 소고기를 미디엄으로 먹는 것을 선호. 이렇게 테스트 참여자의 자격을 제한한 건 매우 훌륭하죠. 소고기도 자주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대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이게 규모도 장난이 아니에요. 8개국에 8만 6천 명 이상의 테스트 참가자, 그리고 60만 3천 개 이상의 소고기 샘플.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연구기관이라더니 진짜 제대로 연구했어요. 한편 한미일 3국이 소고기 등급을 평가할 때를 보면 다른 항목도 보기는 하지만 일단 마블링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뭐 거의 마블링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MSA는 마블링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링은 육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MSA가 어떤 시스템인지 소개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 보여드릴 평가 항목들은 완전히 과학적입니다. 이제 그 평가 항목을 자세히 보시죠. 호주에서는 TBC라고 해서 호주 지방에서 따뜻한 북쪽 지방에 적응한 품종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맛이 없는 놈이 있는데 이놈의 등에 혹이 난 게 특징이거든요. 이 혹의 높이를 보고 유전자의 몇 프로 정도 TBC가 섞여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00%, 50%, 20%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유전자의 TBC 함량이 떨어질수록 더 맛있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 맛에 차등을 두는 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일단 한우기만 하면 알아주잖아요. 한편 한우 말고 유구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땡땡이 얼룩 젖소 있잖아요. 이게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인데 암놈은 젖이 나오지만 순놈은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그냥 바로 죽이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고기소로 키우거든요. 그걸 유구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 아침 목장 농장에서 키우는 칡소도 품종이 다르죠. 물론 한우의 일종이긴 하지만 유전자도 다르고 털 색깔도 다르고 일단 생긴 게 완전 다르잖아요. 희귀한 데다가 맛도 훌륭해서 일반 한우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비슷한 거로 제주 후구 같은 게 있죠.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등급제에서는 한우와 유구 두 개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기준입니다. 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연골이 단단한 뼈로 변해가는데요. 이 과정의 정도를 골화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골화도를 보면 소의 나이와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죠. 마블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호주는 마블링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마블링은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열량이 높은 사료를 섭취할수록 마블링은 높아지고요. 운동량은 높을수록 마블링은 감소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마블링도 감소하고요. 이 마블링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나눈 곳이 일본인데 나중에 일본 등급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역시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육색은 선홍색, 그리고 지방색은 힐수록 좋은 고기로 칩니다. 호주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보는 것 같고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송아지 도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송아지만을 위한 육색 평가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호주에는 있어요. 서양에서는 나이 어린 송아지 고기를 최고급 요리라고 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시 색으로 돌아가서 곡물 비육을 했는데 지방색이 노랗다면 잘못 키운 소고기가 맞고요. 목초 비육, 그러니까 방목을 했다면 지방색이 노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등급을 매길 때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지방색은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할 거예요. 한국에도 있는 기준입니다. pH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척도죠. pH 7을 기준으로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입니다. 핵심은 pH로 소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기가 맛이 없겠죠. pH가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 5.7보다 낮으면 됩니다. 대신 그보다 높으면 아예 등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국에도 있는 기준입니다. 죽고 나면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이걸 사후강직이라고 하는데요. 도축 후 사후강직 과정에서의 이상이 생겼나 여부를 pH와 온도의 그래프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아예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최종 pH가 5.7 이하로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후강직에서 이상현상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이쪽 라인이 고온 단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소를 도축 후 냉동실에 넣었을 때 온도에 비해 pH가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고기가 질겨지고 PSE라는 이상육 발생 원인이죠. 이 과정 중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소실되어서 이 고기는 숙성을 해도 육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편 이쪽 선은 저온 단축이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떨어지는 데 비해 pH가 너무 느리게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역시 고기가 질겨지죠. 이 현상은 전기 자극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면 pH 하강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 현상의 원인은 지육의 지방 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생기는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육 현수 방식은 이 그림에서처럼 아킬레스 텐던 방식입니다. 뒷다리 아킬레스건에 고리를 거는 방법이죠. 한편 텐더 스트레치는 아킬레스건 대신 반골에 갈고리를 겁니다. 엉치뼈 있죠? 호주에서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아주 일부 도축장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대신 텐더 스트레치는 사후 강직 과정에서 등심, 채끝, 보섭살, 우둔이 연해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딱 이 부위들 근육이 쭉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물리적으로 근육을 늘려도 고기가 연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텐더 스트레치는 엉덩이가 중력 때문에 쪼그리 앉듯이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쪼그려 앉아볼게요. 이 등이 쭉 펴지잖아요. 이 등 라인이 등심이고 허리 부분이 채끝, 허리랑 엉덩이랑 연결된 쪽이 보석, 엉덩이가 우둔이거든요. 이게 쭉 다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래도 숙성을 하면 아킬레스건 현수 방식도 텐더 스트레치와 품질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엄청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단지 도축 후 얼마 안 됐을 때 딱 그때 이 부위들이 연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한국 등급제에는 없는 기준입니다. 아까 라벨 설명했을 때 보셨다시피 보통 5일과 14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MSA에서 말하는 숙성은 드라이 에이징이 아니라 웨드 에이징입니다. 숙성을 하면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한 가수 분해로 연해지고 감칠맛이 올라가죠. 이 등급제 자체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부위에 적절한 요리법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만든 등급제잖아요. 그 취지로 보자면 이 요리라는 요소는 MSA 등급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태는 콜라겐 섬유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구워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질기지만 삶아 먹으면 그 콜라겐들이 오히려 부드러워지면서 쫄깃쫄깃한 맛도 내는 장점이 되는 거니까요. 한편 안심은 구워 먹으면 최고죠. 하지만 오래 삶는다면 고기의 구조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요리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요리법을 보면 과연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요리법이 다 나와 있는데요. 요리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요리법 하나하나를 파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겠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기준입니다. 소고기는 도축 직후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냉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피하지방층은 이 냉기를 막는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여기 왼쪽 사진처럼 정상적으로 피하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육의 온도는 서서히 정상적으로 내려갈 거고요. 한편 오른쪽 사진처럼 지방층에 구멍이 뚫리면 단열재 없이 냉기를 직방으로 막게 되는 셈이잖아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까 말했던 pH 온도 하강률에 영향을 미치죠. 역시 한국에는 없는 기준입니다.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면 소가 빨리 크는 대신 육질을 떨어뜨립니다. 마블링이 감소하고 고라도가 증가하죠. 당연히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면 등급도 떨어지게 되죠. 그 결과 이런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서 중량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서 육질을 높일 것인가, 잘 재봐서 뭐가 돈이 될지 머리를 굴리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호주산 소고기에는 있지도 않은 호주의 등급제 하나를 알아봤는데요. 요리법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부위별, 요리 방법별, 그리고 숙성도까지 구분해서 다 따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분명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등급제 개편이 있었는데 그게 혁신은 아니고 딱 개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등급제의 진정한 혁신은 이 MSA 등급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해서 수입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방법보다 소고기 품질을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편 단점으로는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한마디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못하겠어요. 이거 하면 아마 한우값도 비싸질 것 같은데. 시스템의 가성비 측면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마블링 위주의 등급제가 효율이 좋습니다. 대체로 소 등급 판정 부위의 마블링이 그 소 전체의 마블링 수준과 비례하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가끔 툭불 작업하는데 채끝만 좋고 나머지는 되게 안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 거 작업하면 빡치지. 한편 아버지가 키운 칡소 2등급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이게 생각보다 2등급인데 마블링이 너무 좋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알맞는 등급제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